그 중국 입장에서 지금 한국이 중요한 게 하나는 새 정부가 섰다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10월 말에 11월에 진짜 예. 경주 네. 그 에이펙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시진핑 주석이 경주 에이펙에 참석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흘러나왔죠. 흘러나왔죠. 네. 대통령도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그건 확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만나고 오신 분이 밖에서 좀 전하시는 말씀인데 예. 트럼프는 잘 모르겠고 확정이 안 됐지만 시진핑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 굉장히 그 프로세스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네.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잖아요. 그거는 네. 현실적으로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네. 보시는지.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바람직하고 아마 안 가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승절 행사라는 게 그 이제 뭐 원래부터 60주년 이번에 70주년입니다. 예. 이제 그 말하자면 2차 대전 승리 이제 중국 나름으로 그걸 기념하는 그러네요.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2015년 전승절 행사 가셨죠. 참석했을 때가 60주년이었으니까 그런데 70주년이네요. 그러면 40주년도 있고 30주년도 있고 20주년도 있고 큰 세레모니가 항상 있었냐면 그게 아니라 예. 그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예요. 시진핑 주석이 네, 네. 그때는 그러면 시진핑 시절인 거죠. 네네. 그렇죠. 그때도 시진핑 그렇죠, 시절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0년씩 꺾어지니까 이번에도 뭐 중요한 행사긴 한데 그런데 그 15년이라는 시점도 재밌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했을까? 좀 생각해 보시면 시진핑 일기 때인데요. 네네. 그때가. 누구한테 이긴 거예요? 중국이 9월 3일에 항복 문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누구한테 항복 문서를 2차 대전 때 일본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전승절이라는 건 중일 관계를 고려할 때 이렇게 일본이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 좋은 날이 아니에요. 그냥 8월 15일 예를 들어 일본이 항복한 날, 예. 뭐 2차 대전이 끝난 날 이런 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중국이 중일 전쟁에서 승리한 날, 중국 입장에서 2차 대전과 중일 전쟁이 이제 같이 병행됐고 예. 일본한테 항복 문서를 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껄끄러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고 그렇겠네요. 그런데 왜 2015년이냐? 2005년도 그럼 50주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50주년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2005년엔 중국의 GDP가 일본보다 작았습니다. 아.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 사이는 일본의 도움을 중국이 받는 사이였어요. 아. 그게 역전된 건 2009년, 8년입니다. 아, 다 거기에 또 그 시점에 묘한 어떤 그 자기들끼리도 마치 그 동네 애들하고 비슷한 면이 나라 사이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전에는 그런 걸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 만큼 그런 조용히 자기들끼리는 할 만한 얘기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2015년에는 이제 일본보다 중국이 더 큰 나라가 됐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라는 분이 또 원래 그런 중국의 어떤 특색 이런 거 강조하고 예. 독자성을 강조하던 그런 일관되게 보여왔으니까 시 주석 때부터 그걸 시작을 아주 크게 하기 시작한 거고 외국을 부르기 시작한 건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꼭 아주 전통적인 행사는 아니다. 근데 70주년인데 몇 가지 이유를 드리면 우리 이제 마침 새 정부라서 가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거기 가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일본한테도 어떤 메시지가 돼요.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어떤 정책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굳이 거기 갈 필요 없다. 그 메시지가 그럼 그다음에 섞여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얘기랑 연결돼요. 에이펙에 온다는데 굳이 갈 필요 없다. 왜 2달 사이 이렇게 자주 만날 일이 있다면 에이펙 때 몰아서 하는 게 좋은 근데 거죠. 역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에이펙도 가준다는데 전승절 웬만하면 좀 오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많은 나라가 오고 있는 거라면 그럴 수 있는데 예. 뭐 몇 나라 안 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10년 전 박근혜 못 간다고 대통령 해서 가셨을 때도 네. 박근혜 대통령 외에 네. 정상들이 많진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그래서 또 이게 어떤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 방문 말씀을 하시니까 한중 간에는 항상 그래요. 새로운 관계를 특히 우리 정부가 바뀌거나 중국 쪽에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 시진핑 그 주석 취임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은 당시에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서로 간에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일수록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럼 이제 서로 낙관적이 되거든요. 예. 이럴 때 기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기대 관리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도하게 기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상대를. 왜냐하면 한중은 이 안보적으로나 어떤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떻게든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네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고 예, 북한하고 중국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고 미중이라는 그런 큰 글로벌한 이슈가 있고 주한미군이라는 또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가 한국에 있고 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한중이 무슨 그런
그런 이른바 정말 진심을 터놓는 파트너가 되기는 어렵고 그 속에서 그렇지만 관계를 굳이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관리하고 우호를 강화하는 정도가 그 한계 내에서 아니 아주 그 무슨 피를 나는 동맹이 아니어도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기까지는 갈 수 없지만 그 한도 내에서 관계를 관리하는 게 한중 사이의 어떤 어떻게 보면 한계인데 기대치를 너무 높이면 근데 기대치를 너무 높이면 실망의 효과가 크다. 실망 효과가 크고 그게 그리고 나서 사드 사태 바로 난 거잖아요.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그래서 기대 관리 차원에서도 전승절에 전승절에 가시는 거는 그럼 너무 많은 걸 더 기대하게 될 거예요. 하긴 영화 보러 갈 때 야 그 형 엄청 재밌어라든지 노래방 가는데 야 걔 진짜 노래 진짜 잘해 이러면 기대치가 높으면 대체로 뭐 생각보다는 별론데라는 반응이 나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한테 뭐 한국이 중국과 엄청나게 친하게 지낼 것처럼 마치 이렇게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많이 바뀐 것처럼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주제 마지막 양안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도 시진핑 시각설과 함께 어떤 제가 관측을 봤었냐면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진짜 흔들린다면 시진핑이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만과의 전쟁을 앞당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이게 이쪽 그 동아시아의 큰 리스크다 뭐 이런 또 이 음모론 같은 관측도 있었어요. 양안 전쟁 가능성이 시진핑 시각설과 맞물려서 높아질 수 있을까요? 실각설 자체가 뭐 근거 없다. 실각설과 관련해서 높아진다. 이건 이제 실각설이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27년에 이제 그 권력을 한 번 더 연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고 지금까지 후계자가 분명치 않은 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시기에 권력 연장에 어떤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고 마침 또 인민해방군 몇 년 전에 인민해방군한테 무슨 어떤 연설을 하면서 27년까지 그 대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갖춰라. 사실 군대 보고 뭐 전력을 갖추라는 건 원래 하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연도가 자꾸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 근거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시진핑이 4년 그러니까 4기 연장을 하기에 권력이 지금 충분치 않은가라고 다 거꾸로 묻고 싶어요. 지금 반대파들 없거든요. 반대파들 없고 굳이 양안 전쟁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인들의 시진핑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지지도 높아요. 물론 그 지지라는 건 언제나 공산당이 그 선전하고 언론이 도와주고 하면서 만들어진 지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지지가 높은 사람이고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디든 누가 우리나라가 맞고 있다고 생각하면 꼭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외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을 지금 그 일기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시진핑의 지금 권력이 국내에서의 권력은 아까 실각설이 그 별로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사실은 매우 튼튼하고 도전하는 세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진핑이 누구를 후계로 삼느냐만이 이슈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시진핑이 실각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그럼 뭘까요?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큰 실책을 하거나 굴욕을 당하거나 또는 대만하고의 관계에서 대만이 독립해버리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그걸 막겠다고 대만에 어떤 일을 했다가 실패하거나 그러네요. 그게 오히려 리스크네요. 리스크 요인일 뿐 순수한 리스크 요인이에요.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이 카드가 아니에요. 대만 카드는. 그래서 대만 시진핑의 권력 이슈하고 대만 이슈를 연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2005년에 왜 중국이 반국가 분열법이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서로 너 이거 이 선 넘어오면 뭐 우리 싸움이야 하고 왜 애들 하듯이 중국도 대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하나 정해놨어요. 2005년이에요. 벌써 20년 전에 만들어놓은 법인데 그게 반국가 분열법인데 뭐냐면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독립하겠다고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외국 군대를 끌어오거나 하면 우리는 무력으로 대만을 그러니까 우리는이 아니라 그럼 국가 지도자는 반드시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한 거죠. 자승자박한 거고 자승자박한 거지만 그게 한편으로 그렇게 해놔야 그 움직임을 막을 수 있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저렇게 말하자면 레드 라인을 저렇게 여러 번 그어놨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상대를 통제하는 효과도 있는 건데 그 선을 지금 굉장히 대만 정치권이나 미국이나가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시다시피 뭐 잘 모르시겠지만 대만도 왜 국민당하고 민진당 사이의 정치가 한국 못지 않아요. 예. 정말 자기들끼리 정말 별걸 가지고 다 싸우고 예. 그 사이에 왜 지난번에는 또 왜 국민당, 민진당, 민중당이라고 제3당이 한번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뭐 구호 제가 금방 이름을 지금 끝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 구호라는 분이 당수가 돼서 이제 우리도 왜 항상 3당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기업인 출신이 당수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표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3당이 바로 되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20% 이상 받고 그랬거든요. 20% 정도. 그분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래요? 거기도 그래요.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거기도 왜 또 왜 그 서로 감옥에 보내는 하여튼 그 예전에 그 민진당 첫 번째 천수희변 대통령도 감옥에 지금도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래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이 대만 카드,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관계 카드가 국내 정치에 자꾸 활용이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중국은 발끈하는 거고요. 뭐 그러면 이제 막 이른바 강성 발언을 막 정치권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민진당이 조금 더 대만 독립 그렇죠. 그 얘기를 더 자주 활용하는 쪽이죠. 활용하는 국민당은 이제 기업인들 출신이 많고 본인의 연고가 대륙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당의 또 전통이 있으니까 이걸 당과 당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든 풀어나가자라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오랜 전통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편이고 민진당이 이제 그 이른바 대만 본성파들이고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기반이 아니라 대만화라고 해서 사실은 북경 사람들이 들으면 잘 못 알아듣는 말을 원래 쓰던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다른 기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진당 쪽이 지금 대만도 경제가 그렇게 꼭 썩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진당이 집권했을 때 민진당의 어떤 권력 기반이 악화되면 자꾸 그렇게 또 그걸 카드를 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러면 트리거가 또 언제든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요즘은 세상 무슨 일도 정말 모르게 됐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우리도 또 겪은 일도 있고 해서 세상에 뭘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시진핑이 자기의 권력을 뭔가 연장하거나 강화하려고 대만을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 연결고리가 오히려 대만 내의 정치적인 과정에서 우발적인 어떤 그 증폭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아쇠가 당겨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검토해야 될 리스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는데 중국 위기론이 예전에 그 집 박사님께서 칼럼을 쓰시면서 과도하고 위험하다 이런 취지.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제목으로 삼아봤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중국 경제가 소위 부동산 시장발 대위기를 겪고 있거나 겪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매우 지금 어렵다. 사실 시진핑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인기가 떨어지고 뭐 실각서 막 물고 물려 있는데 일단 중국 경제가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까? 이 관성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익숙한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왜 중국은 10년 전까지도 8% 9%가 익숙한 속도였어요. 경제 성장률. 성장률이. 그리고 나서 코로나 직전까지도 7%대 6%대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5%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이제 과제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즉 한 세대뿐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동일 직급에 있는 사이에 나 여전히 그때도 과장이고 지금도 과장인데 회사에서 성장률은 9%대에서 5%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사실 5%가 낮은 성장률은 굉장히 우리나라 성장률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올해 예상되는 게 0.8%인데 5% 성장하는 나라고 경제 위기가 오면 4%가 된다고 하네. 좀 중국 얘기가 아니라면 그냥 무슨 걱정하고 있나 싶은 정도의 높은 숫자예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는 괴로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했던 5년 전에 10년 전에 경험했던 숫자는 7%거나 8%지 4~5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체감하는 경제도 어렵고 그게 어디서 또 증폭됐냐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그러니까요. 우리도 요즘에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지고 우려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그 우려가 이미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우려를 잡는 과정에서 4년째 잡고 있어요. 4년째.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뭐 투자 증가율 또 판매 증가율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지표가 되는데 이 세 개가 다 마이너스인 지가 4년이 됐어요. 그게 4년이 됐다는 게 그럼 무슨 얘기냐? 4년이라는 건 전년 대비 4년이니까 그리고 4년 대비 투자 같은 경우는 4년째 10% 마이너스예요. 그럼 뭐냐면 전년 대비 10% 줄었는데 그 준 거 대비 또 10% 줄어야 되니까 이러면 4년 전하고 비교하면
50%쯤으로 줄어 있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어 있는 거예요. 10%씩 4년 떨어지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물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수도 그럼 절반으로 줄 거고 그러니까 판매되는 것도 뭐 계속 4년째 마이너스고 부동산이 판매되질 않고 사람들이 집을 사질 않으니까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경기도 소비나 그런 게 다 위축되고 그리고 가격은 이제 뭐 마이너스 한 2, 3 그렇게 뭐 마이너스 40%까지 빠진 건 아니고 한 2, 30% 많이 빠진 지역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집값이 집값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지역에서는. 근데 거기도 부동산은 왜 지역별로 우리도 지방하고 그렇죠. 서울은 완전히 다르듯이 중국은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경하고 심천 같은 데하고 또 서부 지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빠진 편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동안에 중국은 부동산 가지고 사실 몇십 년 동안 중국의 많은 분들이 그 수출 주도형 성장을 오랫동안 했고 해외 수출을 많이 했다. 그건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 수출이 보이니까 그래요. 중국 안에서 볼 때 중국 성장을 주도했던 건 부동산이에요. 엄청 지었습니다. 중국은.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지었냐면 중국은 90년대 초까지도 주택 사유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98년 이 무렵부터 그러니까 2000년 되는 그 시점부터 주택을 사유화해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집을 살 수 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직장에서 주는 거였어요. 그거를 직장에서 빌려줬던 그 집을 돈 얼마 내면 네가 가질 수 있게 팔겠다. 소유권도 주고 새로운 집을 막 지어서 이 집은 이제 네가 살 수 있어. 사는 집이다. 상품방이라고 그럽니다. 상품방. 중국에서 쓰는 용어가 상품방인데 그 전에 상품방 아닌 방들이 주택들이 많았던 거예요. 상품 주택 아닌 주택이 많았다가 이제 2000년대부터 2000년 들어서 98년부터니까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주택이 사유화된 건데 그게 갖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주택을 세대별로 자기 인생 라이프 사이클이 쭉 갈 때 따라서 자 이분들이 30대가 되면 다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30대쯤에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집을 사요. 그게 그냥 쭉 연속적으로 세대가 감에 따라서 이어져요. 중국은 그게 아니라 2000년 시점에서부터 30년 동안은 모든 사람이 집을 사는 거예요. 60대도 집을 사고 40대도 집을 사고 이 30대도 집을 사고. 그게 하나의 부동산 세대예요. 주택 사유화 세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30년 동안 몰린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엄청 지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놀라운 건 중국이 지금 14,000불 이렇게 되죠. 1인당 소득이. 우리가 그래서 35,000불. 일본도 이제 우리랑 비슷합니다. 중국의 1인당 주택 면적이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넓어요. 하도 지어서 30년 동안. 예전엔 3분의 1이었어요. 우리의. 그러니까 제가 중국 연구를 시작한 게 2000년에 이제 어떤 경제연구소에 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하고 중국의 1인당 주택 면적의 차이가 3대 1이었어요. 우리가 3배 넓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더 넓어요. 중국이 더 넓어요. 그 많은 인구의 그 정도의 1인당 주택 면적이 그러니까 지금 1인당 도시 지역에서 보통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42평방미터인데 그건 13평 13평 정도 되는 거예요. 1인당 13평이면 실제로 넓은 거 아니에요. 4인 가족이면 30평이 40평 가까이 되니까. 40평이 넘죠. 50평 정도예요. 50평. 그만큼 지어 놓은 거예요. 물론 빈집이 많습니다. 그렇게 지었으니까 빈집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빈집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지을 때가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꺼지는 건 맞는데 꺼지는 걸 그전이 워낙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경제 성장에 주는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30년 동안 그렇게 폭발하다가 그래서 경제 성장을 10%씩 그렇게 오래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다가 그 동력을 불을 꺼버리니까 정부가 4년 동안 그냥 정부가 꺼버렸거든요. 이건 더 큰 그 경제 버블을 막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부러 그런 거다 이거죠. 어쨌든 관리가 좀 되고 있다는 쪽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성장은 망가지고 있는 거죠. 안정을 사고 성장을 내준 거죠. 그래서 성장률이 지금 이제 5%까지 떨어진 거고요. 그 부동산 경기의 둔화 속에서 또는 4%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이제 위협을 받고 그 말씀은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처음 여쭤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 징후를 보면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대공황 경제가 완전히 막 꺼져 망가질 것이다까지 보는 건 너무 과도하게 본 거다. 네, 그냥 성장률이 떨어졌다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성장률이 떨어졌다. 어느 나라가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장률이 떨어졌다라고만 보면 되고요. 이제 근데 그게 제가 뭐 중국 위기론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과도하고 위험하다. 우선 과도하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거고 성장률이 떨어졌지 그게 위기는 아니니까 위험하다는 건 우리가 중국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을 볼 때는 뭘 봐야지?
중국의 성장률을 봐야 되나 또는 중국이 성장이 얼마나 뭐 그 사회가 얼마나 안정적인 걸 봐야 되나? 중국의 기술력을 봐야 된다. 중국도 제조업국이고 우리도 제조업국이니까 그렇죠. 예. 중국의 산업과 기술이 예. 중국의 거시경제보다 우리한테는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중국의 세계 시장의 물건을 팔 때나 중국 시장의 물건을 팔 때도 결국 그때 더 많이 팔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국의 산업이 얼마나 빨리 성장해서 우리의 수입을 대체해서 예. 우리 수출을 깎아먹느냐 또는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만들던 걸 중국도 만들 수 있게 돼서 이제 그 말하자면 해외 시장에서 중국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느냐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 산업을 봐야 되는데 예. 거시를 보면 거시의 어떤 여러 문제점을 보고 있으면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남의 나라 걱정을 대신해 주나. 중국의 부동산 문제, 부채 문제, 지방정부 부실 문제는 시진핑이 걱정할 문제예요. 시진핑이 밤잠을 안 자고 걱정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서 혹시 잘 안 되면 우리한테 꼭 나쁠 것도 없어요. 뭐 중국 경제의 어떤 활력이 지금 경쟁국이기 때문에 꼭 나쁠 것도 없어요. 꼭 나쁠 것. 뭐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중국의 산업에 대해서는 항상 굉장히 그 초점을 가지고 중국의 어떤 그 산업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빨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따라잡힌 건 아닌지 심지어 우리가 역전당한 건 아닌지 그러려면 중국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기론 이런 걸 보고 있다가는 산업 성장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관찰의 시점을 놓치는 수가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 그게 실제로 저는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코로나 때하고 중국 위기론이 일어났던 재작년 또 작년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의 산업 성장에 대한 어떤 관찰을 좀 놓쳤고 최근에 왜 중국 딥시크 쇼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제 중국의 또 어떤 산업 성장에 대한 그 위협적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됐을 리가 없잖아요. 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생깁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난 5년간 꾸준히 5년간이 아니라 10년간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을 텐데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기에 중국이 봉쇄되면서 관찰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었고 그다음 지난 3년간은 뭐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정치적 요인도 있어요. 중국 뭐 한미 동맹 이런 거 강조하면서 중국하고 좀 그 관계를 적극적이지 않았던 그런 면도 있고 교류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 간에는 교류가 줄어들고 민간에서는 중국 위기론이 유행하니까 중국에 대한 관찰의 어떤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업들은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업들의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도 전달되고 기업들도 그걸 막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경제의 쓸데없는 방심을 초래해서 우리한테 독이 된다. 그런 중국 위기론을 실제로 이미 좀 독이 된 거죠. 지금 와서 중국 위기론 위험론이 이제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독이 실제로 됐고요. 그 5년 사이에 예를 들어 그런 그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변한 상황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동차 같은 거예요. 자동차는 2020년 이때만 해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100만 대도 안 됐었어요. 그냥 개도국 일부한테 좀 그냥 파나보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중국이 500만 대 자동차 팔고 있고 세계 1위의 자동차 수출국이에요. 5년 사이에. 중국이 일본도 한국을 한 3년 전에 따라잡고 일본이 1위였는데 400만 대 정도 300만 대 400만 대를 꾸준히 하는데 그것까지 따라잡고 500만 대를 수출하면서 세계 1위의 자동차 수출국이 됐는데 제가 5년 전에 예를 들어 제가 중국 자동차 산업을 리포트를 쓴다면 매년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5년 전에 쓸 때라면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중국 자동차 산업은 아직 멀었고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거는 시장을 주도하기는 어렵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당분간 중국의 추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썼을 거예요. 그리고 쓰고 5년 동안 안 보고 있었다면 지금 상황은 이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매년 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국 위기론 같은 것 때문에 중국을 쟤네 이제 뭐 우리 못 따라올 거라고 방심하는 사이에 전문가들은 사실은 다 또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 기업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다 뭐 중국 중국 위기라는데 위기라는데 걱정을 해. 너 딱 그 얘기입니다. 엄살 떠는 거 아니야? 그 분위기가 지난 2년간 우리 있었어요. 정말. 이게 결국 우리 경제에 독이 됐다. 그만큼 중국 기술력이 지금 자동차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 기술력이 발전한 거죠. 그 기업의 경쟁력을 뭐 사실은 측정할 방법이 다들 자기가 경쟁력 있다고 하니까 우리 기업들도 대기업들은 우리가 중국한테 밀린다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반적으로 보려면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 EU에서 세계 2,000대 기업, 2,500대 기업을 하다가 이제 그 최근에는 2,000대 기업으로 딱 표준화를 했는데 2,000개 R&D를 많이 하는 기업의 리스트를 뽑아요. 대기업을. 그럼 그게 사실은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그 집합이잖아요. 예. R&D를 많이 한다는 예. 거니까 매출을 많이 한다는 걸 떠나서. 근데 그 2,000대 기업 안에 중국 기업이 제가 뭐 그 통계를 봤는데 2023년 기준으로 524개가 있습니다. 2,000개. 세계에 R&D 많이 하는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이 524개가 있고 미국은 몇 개가 있을 것 같으세요? 미국이 제일 많겠죠. 미국이 여전히 제일 680개가 있어요. 680. 거의 다 따라잡았네요. 네,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그러면 그게 10년 전에 뭐 2012년부터 통계가 있으니까 2012년에는 어땠냐면 미국은 그때도 658개였어요. 예. 중국은 93개였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게 6배쯤 늘어난 거고 미국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우리가 방심하고 잘 안 보던 사이에 엄청나게 천지개벽할 정도로 예, 그게 그냥 무슨 규모 큰 기업만 생긴 게 아니라 R&D를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경쟁력인 기업들이 생겼던 거고 그럼 중국이 지금 524개라고 했는데 한국 기업은 몇 개일 것 같으시? 바로 그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한국 기업도 좀 됐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한 네. 100개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40개 있습니다. 40개. 100개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2015년하고 비교하면 2015년에는 오히려 54개로 더 많았어요. 우리는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중국 같은 새로 등장하는 나라, 브릭스 국가들 이런 데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늘리기는 원래 쉽진 않아요. 미국도 왜 옆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중국만 어쨌든 미친 듯이 올라간 거네요. 예,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대체되고 있어서 중국하고처럼 늘어나기는 어렵더라도 50개 정도를 좀 유지하면서 만만이라도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40개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럼 벌써 500대 40이니까 예. 500도 그냥 500대 40이니까 10대 1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업종별로 예를 들어 R&D를 많이 하는 게 석유화학 쪽에 우리나라 기업이 2,000대 기업 안에 드는 게 즉 글로벌한 경쟁이 가능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 4개가 있다. 그러면 10배 차이가 나면 그 석유화학 업종 안에서 중국은 4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규모의 경제 문제도 있지만 이 범위의 경제 문제도 있어요. 그럼 그 40개 중에는 신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애도 있고 뭐 배터리 소재에만 집중 투자하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탄소 절감에 또 아주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40개를 우리 5개가 40개 하나하나랑 붙었을 때 1대1로 붙었을 때는 혹시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 단위에서 이 나라 산업과 이 나라 산업 중에 어느 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할 거냐라고 보면 이쪽이 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네요. 여긴 40명이 뛰고 있고 여긴 5명이 뛰고 있으니까. 중국 탁구한테 한국이 죽어도 못 이기는 딱 그 느낌이 드네요. 저 축구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또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축구를 더 많이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축구를 많이 찾아야 돼요. 그런데 축구가 지금 40개도 안 남았다. 40개도 안 남았다. 네. 그러네요. 이런 말씀도 어디 신문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소위 퍼스트 무버, 패스트 팔로워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면서 우리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근데 중국이 퍼스트 무버가 상당히 되고 있다. 근데 중국이 퍼스트 무버가 되면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 빠른 추격자가 되기도 힘들다. 왜 그런 거죠?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이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도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된 게 몇 개, 뭐 한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원래 잘하던 반도체 말고는 반도체 조선 말고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이렇게 이제 쉽지 않은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된 보면 퍼스트 무버가 미국이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퍼스트 무브를 하려면 기술과 산업 기반이 돼야 되지만 동시에 시장도 자기 시장이 있어야 돼요. 퍼스트 무버를 한국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려고 하면서 그걸 그렇지만 우리가 선도하겠다라고 하려면 넘어야 될 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고 일단 국내에서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서 국내에서 규모의 경제까지 만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그런 경로가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게 좋은 경로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그걸 그래서 미국이 자기 국내 시장이 크니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고 임금 수준, 비용 수준이 높은 나라니까 그걸 전 세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 가치 사슬이 전 세계적으로 비용이 더 유리한 생산 능력이 좋은 곳으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퍼져 퍼스트 나갔고 무버일 때는 한국이 패스트 팔로워가 되기가 좋은 조건이 있었던 거죠. 항상 비용 절감과 그런 걸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구조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대량 생산 쪽은 넘겨줄 때가 되는 거고 그런 시점에 우리가 딱 대기하고 있게 되는 거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기술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미국은 그 제조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제조 기반이 약해지고 있고 AI 같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거, 금융적인 거 이런 게 아닌 쪽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전 산을 다 사막을 태양광으로 깔고 있는 것도 중국이고 뭐 바다를 풍력 터빈으로 덮고 있는 것도 중국이고 전기차로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도 중국이고 배터리를 세계 배터리의 70~80%를 깔고 있는 것도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약간 새로운 것들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중국이 사실은 주도하고 선도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한민국이 패스트 팔로우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중국이 그냥 내부에서 다 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엔 양산 단계로 갈 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더 저렴한 생산 기지로 가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저렴한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산업의 대표적인 성장 모델이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되는 데는 일부밖에 성공 못했지만 패스트 팔로우 모델은 우리 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었는데 그 모델 자체가 작동을 안 하게 될 것 같고 이게 참 어려운 우리한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에 들이면 정말 좀 무거운 그림자 먹구름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산업에 제조업은 지금 여러 가지 패러다임 전환, 고민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